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차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입니다. 삶을 사는 동안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면서도 현실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현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더 할 나위 없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믿기 어려운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이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글이 서툴더라도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난 이유는 남편의 특별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6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죠. 사실 예비 시댁은 우리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이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야.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신 적도 없었거든. 차라리 집에서 한량처럼 놀고 먹기만 했다면 오히려 고마웠을지도 몰라. 하지만 도박으로 모든 것을 날려먹고 제가 중학생 때 그렇게 잠적해버리신 아버지가 세상에 남긴 것을 생각하면 놀랍죠. 제가 당신이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당신은 책임감도 강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이런 아빠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제 모습에도 담당하시려 하셨거든. 무책임한 아버지 덕분에 우리 엄마는 어릴 적부터 아무것도 안 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둘과 누나까지 있으니 어머님은 이제 쉬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들겠지만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닌가 몰라. 지금도 한평생 쉬지 않고 이런 버릇이 있으셔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시다. 그래서 식당에서 계속 아르바이트처럼 주방 일을 하시는 거야. 누나도 전문대를 나와서 그냥저냥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도 둘 키우며 엄마의 노후를 책임지는 형편도 못 되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사실 당신에게 결혼을 하자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웠어요. 당신은 이해해 주시겠지만 나는 오히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함께 적적하게 커와서 형님이랑 형님 조카들의 어머님까지 모두 함께하는 모습을 좋아해요. 형편은 어렵더라도 가족들끼리 사이가 나쁘지 않고 오히려 돈독한 것도 좋았어요. 그나마 내가 우리 가족들 중에 어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사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고 그래도 이해해주니고 고마울 뿐이야. 내가 결혼하면 정말 잘할게. 남편은 결혼하자는 말도 선뜻 꺼내지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곤 했어요. 결혼도 제가 먼저 하자고 이야기를 꺼내니 그제야 모시기는 척 받아주더라고요. 우리 집은 오빠도 없고 엄마랑 나 둘뿐이라 적적하긴 했지만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유가 좀 있는 편이라 돌아가신 아빠가 남겨주신 유산이 꽤 되는 편이라 엄마도 걱정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 있어요.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셨죠. 근데 사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를 어릴 때부터 홀로 키우셨으며 어머니 순이 뭐니 또 무리를 하셨을 테고요. 남편이 그렇더라도 누나가 혼숙을 마련할 때 자기가 돈 많이 못했다고 결혼한 후에는 그래도 특별히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딱 잘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안심했지만 도의도 다 하면서 누나도 챙길 줄 알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랑 결혼한 후에는 제 가정에 제일 충실할 거라고 약속했었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다른 남자들은 몰라도 내 남편만큼 다를 거라 생각했었죠. 엄마와의 문제로 이야기를 몇 번 나눠봤지만 우리 엄마도 제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 노후도 안 되어 있고 시누이도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도 형석 씨가 결혼한 뒤에도 우리 집안에 충실할 것이라고 하지만 어떤 믿음이 떨어져. 결혼하더라도 괜찮을까, 엄마야? 너가 결혼해서 힘이 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결혼해야 하는 거야? 또 나도 형편이 어려운 시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 집안끼리 결혼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어려운 시댁에서 이것저것 다 해오라고 하는 것도 사람 된 일이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 시댁이 앞만 멀쩡해도 남편이 앞으로 멀쩡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아. 너의 시댁이 보기에 신랑이 그리 믿음직스럽다고 해서 결혼해야 한다는 건 아니야. 아빠가 남겨놓은 유산이 있어서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너희한테 일어나는 일도 없을 거야. 아니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힘든 형편이어도 아버지 없이 자녀를 키우시느라 평생 일해온 버릇이 있네요. 그런 가운데에도 현재도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면 저희가 큰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형석 씨도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최우선으로 챙길 거라고 하고 만약에 제가 결혼한다면 수도권에 30평짜리 집과 차 정도는 줄 수 있어서 돈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너희들만 행복하게 잘 살아봐. 아니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형석이가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잖아. 후회하지 않도록 놓치지 마. 엄마는 내 결혼을 원하지만서도 걱정하면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심했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뿐 아니라 신우에게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퍼주며 그 집안의 가장처럼 구는 행동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용돈과 생활비 정도만 챙겨드렸어요. 그 부분은 저희 부부가 결혼 전에 이야기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고요. 걱정되던 부분이 무색해지면서 우리 부부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남편이 아무래도 가장이자 가족들을 하나로 뭉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다 보니 가족들과 사이가 너무 좋아져서 자주 만나고 모이는데요. 거리가 멀지 않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살고 있으니 틈만 나면 함께 만나서 밥을 먹고 주말에는 외출도 하고 영화도 보곤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항상 남편이 내거나 제 생활비에서 결제하도록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시어머니가 한번 저희 밥을 사주던 중이었는데요. 부모님이 주시려고 하시길래 저희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이 계산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참고 제 입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해보지 않으면 제가 조금 남편과 같이 한 것 같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와 남편은 2인 가족인 반면 시어머니는 혼자 계십니다. 신우이 역시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의 자녀인 아들 둘의 남편까지 데리고 나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한 끼 먹어도 신우 집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신우한테도 아주버님 카드를 한번 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요. 놀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묘한 계산 문제로 인해 신경 쓰이게 되었고 이후로는 만나는 일을 자제하게 된 것 같아요. 저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비는 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려다가 남편이 슬쩍 물어보더군요. 여보, 요새는 왜 우리 가족들이랑 잘 안 나가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너무 자주 만나서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순간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 솔직히 조금 불편해. 내가 좀 소심해진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하고 말려고 했는데 우리 지금까지 어머님이나 형님네 식구들과 다 같이 밥을 먹거나 나들이를 가거나 어디 입장료를 내고 뭘 하건 형님이 대신 내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걸 알아. 그러자 남편이 씁쓸해 했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이야기해서 남편만 또 나한테 미안해 하겠구나 싶어 살짝 후회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야기한 거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께서 결제하시는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하고 말씀드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같이 밥을 먹어도 형님, 내 아들만 둘이야. 아들들이 한창 많이 먹고 큰 나이인데 자기 자식들이 제일 많이 먹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부분 차지하는 것 뻔히 아실 텐데 어쩜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신 지갑에서 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고만 계시네.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안 가야 입 하나라도 주겠다 싶더라고. 그러네. 누나가 하도 우리 가족들끼리 있을 때 형편이 어려워 배려했던 습관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 못하나 보다. 나도 그걸 생각 못했어. 나도 혼자였을 땐 그냥 내가 늘 살고 그랬거든. 알아.
근데 당신이 하는 행동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배려라는 걸 다들 아셨으면 좋겠단 말이야. 배려라는 걸 전혀 인식 못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야. 돌아가면서 계산하는 걸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식들의 입맛을 맞추기 힘들다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는 것을 그만두시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당신이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알겠어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인지 조카들이 그냥 예뻐서 돈을 쓰는 것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죠? 하지만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많이 만나고 놀아왔기 때문에 내 자식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조카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니 더 말할 수 없겠다고요. 알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조카들이 예쁘니까 그런 거겠죠. 애가 낳은 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예쁘게 여기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그 후로 가족과 자주 만나는 빈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나는 친구들의 아이들을 왜 그렇게 예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진짜 애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왜 요새 어머님을 별로 안 가냐, 조카들을 안 보고 싶냐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주말 아침에는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거실에서 남편이 신과 편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들었지만 준호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착실하게 공부해야 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원이나 외부 추가로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지금 다니는 내신 학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야. 그나저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이미 학원비를 다 내주고 있으면서 또 뭘 해줘야 하는지 그래? 아, 그러면 너 준우한테 핸드폰 하나 사줄래? 안 그렇다고. 그래도 준우가 자기만의 핸드폰을 너무 옛날 거라고 툴툴 터뜨리더라. 아유, 누구를 닮았는지 몰라 기계를 하이어트처럼 엄청 좋아해. 그래. 또 다른 걸 필요하다고 사대달라 하는 게 없어? 얘기해봐. 글쎄, 핸드폰 말고는 뭐 딱히 사달라고 하는 게 없어서 잘 모르겠네. 내가 한번 찬찬히 듣고 또 필요한 게 뭐 있는지 궁시렁거리면 알려줄게. 올케는 아직 자나 보네. 아직 자고 있을 거야? 그래도 우리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맨날 결제하는 걸 가지고 저에게 한 소리를 들었다. 이제 연희는 잘 안 나올 것이야. 못마땅할 겁니다. 애들 학원비를 내고 핸드폰을 사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까무칠지도 몰라. 내가 만든 팔자인데 누가 다 스해 연희깰라 나 애들 밥을 차려줘야 해. 애 끝나면 주는 핸드폰 뭐 가지고 싶느냐고 물어봐. 알겠지? 애들 어디 아프거나 그러면 얘기하고 병원비 아까워서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아유, 잔소리 알았어. 변비 달라고 꼬박꼬박 연락해. 끝나면 뭔가 제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통화 내용을 듣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자는 척을 하게 됐어요. 통화 내용인 즉은 제 남편이 신효인의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육가 비용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 한 번 용돈 주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를 내준다는 수준인 것 같았어요. 병원비와 핸드폰을 사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시시콜콜 이야기해야 다다이 들어가는 학원비까지 내는 것인지 궁금해요. 누가 들으면 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인 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도 돈을 벌지도 않아요.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을 삼가고 있고 씀씀 별표를 별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비용을 애들에게 들린다는 걸 알게 되어 배신감이 들었어요. 말로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손대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이라며 마음대로 쓸 것이라는데 고민이 많아요. 모르겠다. 놔두자 하는 마음이 확 들어서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던 남편에게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큰 맘 먹고 말하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죠. 신우인,
첫째 아들이 대학에 갈 때였어요. 남편이 글쎄 첫째 조카 대학 등록금을 한번 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애들한테 돈 쓰고 있는 걸 제가 몰랐다고 생각하니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죠.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장을 맞춰 입으라고 용돈을 주신다는데 우리는 솔직히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여태껏 해준 것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첫 학기 등록금이라는 걸 내주면 어떨까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데? 아이야, 당신이 주노.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원비를 대주고 있잖아. 이야기가 있었죠. 저가 이야기를 던지자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잖아요. 알았어. 우리 누나가 이야기를 했던 거지? 아니면 내가 한 거지? 솔직히 말해봐. 학교 다니는 중학교 3년 내내 학원비만 내줬어. 핸드폰도 사줬지? 핸드폰 요금은 누가 냈어? 그건 형님이 내셨어. 내 생각에는 그것도 당신이 계속 내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끔 얼굴 보고 명절 때 만나면 용돈을 주라고 10만 원, 20만 원씩 줬잖아. 형님한테 애들 아파하면 참지 말고 병원에 보내라고 병원비 따로 건네줬지. 그러나 뭘 못해주고 부족하게 해줬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학 등록금이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내가 당신의 휴대전화나 카드 명세서를 엿볼 수밖에 없을까봐. 그런 건 아니야. 어쩌다 당신이 누나와 하는 얘기를 듣고 돈을 주는 거? 본 것 같아. 솔직히 이야기해봐. 다른 것들도 다 해주고 있었지. 진짜로 뒤지기 전에 당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럼 나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할게. 내가 지금까지 다 알면서도 말 안 하고 있었던 건 몰래 그렇게까지 조카 사랑하려는 당신 힘들까 봐 모른 척 그냥 놔뒀던 거야. 근데 뭐 해준 게 없다고 거짓말을 해. 아이야, 우리 다 가족이잖아. 어떻게 외면해. 누나가 애들 어릴 때 홍역에 걸렸는데 병원비 없다고 못 가고 울기만 하던 거 생각나서 그 뒤로 내가 환절기나 그럴 때 그냥 한 푼, 두 푼 못해라고 몇 번 보내줬던 거야. 아이야, 누나네 형편 어려운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와중에 내가 들이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 어려운 거 알지. 누가 몰라. 근데 우리도 부자 아니야? 당신 혹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한테 남긴 유산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엄마 노후 자금인 거고 나는 그것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모든 걸 다 엄마의 것으로 보고 우리 둘의 월급을 합쳐 둘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이가 없어. 우리가 새끼를 낳아 키울 거면 그 새끼를 위해서 통장도 마련하고 계획도 세워야 해요. 그런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그 계획에 우리 아이가 없는 사람 같아. 그게 말도 안 되네. 나는 장모님이 받은 유산을 우리 것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물론 나도 우리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근데 우리가 임신을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생기고 있는 걸 알잖아.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아이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현재의 아이들이 있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신이 그 집안의 주인 같아. 그 집안에서도 주인이죠. 아주버님께서는 제가 집안에서 아빠 역할을 해주면서 큰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든든하게 지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해요. 아주버님은 제게만 믿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잠을 줄이고 두 직장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 아이들이 병원비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그러니 여보야, 왜 그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말씀이 너무 혹독하다. 매형도 자신의 방식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제 아이들은 삼촌님께서 병원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핸드폰까지 받았고 이제는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여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형님, 최근에 지갑을 새로 구입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명품 짝퉁인가요? 아닌지 모르겠지만 짝퉁도 한두 푼 값하는 건 알아요. 그거 내가 하나 사준 거예요. 누나가 얼마 전에 동창들과 있었대요. 다른 친구들은 명품 지갑을 아니라 가방을 오청칭 둘러서 올 테니까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들은데 남동생이 속상해서 명품도 아니야. 급 이미테이션 하나 산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당신이 막상 우리 누나가 그거 받고 좋아한 모습을 보면 서운할 거예요. 그거 짝퉁이라고 했는데도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 해요. 미안해요. 가족들에게 좀 더 냉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이런 일로 괜히 남편과 말다툼하다 보면 정말 미치겠다고요. 남편이 지금 공감해 주어야 할 사람은 나인 것 같은데 죽어라 신우인 집안에서만 엄청난 공감과 친근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면 마치 제가 냉혈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속 좁은 사람이 된 것 같으며 가족들 간에 정 끊어낸 것 같고요. 제가 뭐라고 하면 남편은 고기만 푹 숙이고 미안하다. 근데 나도 잘 안 된다. 누나가 불쌍해서 그런다. 애들은 죄가 없지 않냐? 자기가 더 잘하겠다. 그러니 말해도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뭐라고 했던 제가 남편한테 미안하기까지 하고요. 사람이 저렇게 여리고 착해서 내가 반했던 건데 이젠 그걸 하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이상한 건가 싶고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아이가 생기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제 자식이 없으니 더 조카들한테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저희도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요.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큰 집으로 이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리해서 살던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신우와 제 자녀들이 함께 우리 집에 방문한 날, 신우 내외가 우리 부부를 부러워하며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신우나 조카 중 한 명이 제 남편에게 이런 집 하나를 사게 도와달라는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의심이 들었거든요.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제 아이가 생겼으니 남편의 지출이 줄어서 우리 부부 관계도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희망을 품었어요.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출혈로 인한 장애 판정을 받으셨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제 곁을 떠나셨죠.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에 너무 슬펐는데 임신을 하고 있어서 엄마를 챙기느라 아이를 챙기느라 제 몸을 챙기느라 제 정신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상황을 보고 남편은 엄마 발인을 맞추고 나선 후 조금 안정을 찾으라고 했어요. 엄마의 유품은 자신이 오늘 잠시 들러서 정리해두고 오겠다고 했죠. 이틀 동안 혼자 쉬려니 마음이 쓸쓸하고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작정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친정집에 들어서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꼭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냈던 것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신나는 노래소리가 새서 나왔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흥얼거리며 친정 엄마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데 집 안쪽에서 남편이 엄마 여기도 비싼 것 같은 게 있다. 이거 챙겨가. 비싼 것 같은 작물들은 싹 다 챙겨가자 하고 시끄러운 노래소리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온 줄 몰랐나 봐요. 현관에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두운 현관에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안방에서는 신우이가 신나게 나와서 건방진거니라 찝찝해서 안 쓰려고 했는데 형석이 말을 듣고 속눈썹을 들이고 와봤더니 야, 이거 완전 노다지다. 얘야, 물건들 죄다 너무 상태가 좋은데 난 여기 안방 물건들이 채워져 있는 게 침 비싼 것이 가장 많이 보이네. 같아. 이 정도면 얼마 동안 생활비 걱정 없겠군. 얘야, 집에 너는 위나 아래에도 없어.
딱 봐도 나이 든 여자들이 가장 필요한 물건들 뿐이야. 안방은 내 차지하는데 너는 다른 곳 한번 돌아보라고 해. 아, 엄마가 옷방에서 가져갈 거 많아. 나는 어차피 늙은 녀석 취향 옷들 뿐이라 건질 것도 별로 없는데 엄마가 좀 양보해 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침대는 양보할게. 엄마, 돌아가신 침대를 그렸잖아. 아, 난 허리가 딱딱한 곳에서 자지 못해. 그나저나 죽은 사람 침대를 써도 괜찮을까? 응, 못 사는 형편에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물건을 가려내주는 거야? 그리고 뭐 원한 있는 물건들도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 장례도 싹 책임져주고 천국으로 가도 벌써 떠났을 거야.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연희한테 얼마나. 신용을 잡다가 아이 정도는 받아야지. 연희가 눈 안에 돈 한 푼 갖다 바치는 꼴을 못 보겠더라. 내가 이야기했잖아. 누나랑 나랑 통화하는 걸 들었다더라고. 아이 어차피 그 준호가 핸드폰 사주고 핸드폰 요금 내주고 있는 걸까지 다 드러낸대. 세상에 음침하게 뭐 그런 걸 다 엿봤대. 그게 언제 일이었더라? 아이고, 3년은 다 되었겠다. 너 준호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사준 거잖아. 그럼 너, 내가 학원비 대주는 거랑 병원비 주는 것도 다 들켰네. 아이 모르다가 이미 눈치를 다 펼치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내가 그냥 미안하다 해줬지 뭐. 아이씨, 엄마랑 누나 둘 다 내게 잘해야 돼. 내가 미친 년이에게 죽었다 하고 맞춰주면서 가족들한테 애착 깊은 연기를 끝내줘야 이혼을 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야야, 내가 어떻게 그래도 내가 사고쳐 낳은 아들내미 하나를 내가 키우고 있는데 내가 제일이야. 너야말로 나한테 평생 잘해야 해. 하나라도 제대로 참가 보내려고 주는 거야. 알지? 근데 아무리 봐도 볼수록 준호 너 많이 닮아가는 것 같더라. 아이고, 밖에서도 말 조심해야 해. 준호 형석이 아들인 건 알게 되면 누구 하나 큰일이야. 지영이 너도 내가 많이 키울 테니 형석이 보고 여자라도 하나 제대로 물어오라 했잖아. 형석이가 제대로 물어왔으니 이제 됐어. 우리도 두 발 뻗고 여유 있는 노을 보낼 수 있는데 알겠니? 사돈이 일찍 돌아가신 덕분에 유산도 많이 안 가. 먹었나? 거기까지 듣고서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불이 꺼져 어둡고 현관에 쪼그려 앉아 있으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아 신이 나서 떠들었는데 경찰들이 전화한 지 10분도 안 되어 엄마 집에 도착했어요. 제가 집 밖에서 경찰들을 만나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챙기던 시어머니를 마주쳤고 저는 말했어요. 여기 이분들이 무단 침입을 신고했어요. 끌고 나가주세요. 남편은 노래를 끌고 와 당황한 시어머니 표정을 보였지만 집에 언제, 어떻게 왔는지 부인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의 아들들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했다. 가족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퍼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쓰레기 새끼라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알았으면 몰래 검사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었네. 저는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던졌어요. 그 종이에는 신우이의 첫째 아들이 제 남편과 부자 사이임이 적혀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었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죽어라 하는 날이 한두 번씩 오곤 하죠. 제게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날이 그랬어요. 육아가 혼자 집에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체국 등기우편이 왔었어요. 집에 계신 분이 직접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나갔더니 웬 서류 봉투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남편 앞으로 온 거였는데 보낸 사람이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이었어요. 느낌이 싸해서 등기우편을 바로 뜯어봤죠. 그랬더니 충격적인 서류들과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신의 첫째 아들이 사실은 라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우리 남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공했고 이 여자는 사실 나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일방적으로 빼앗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녀가 남편이 결혼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날짜를 제공했지만 그것을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나와 남편이 사귀던 기간과 이상하게도 겹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편이 사실 그와 관계가 있었던 여자가 있었으며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았고 나와는 양다리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편지에는 몇 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아이의 초음파 이미지, 남편과 교환한 문자 캡처물, 그리고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에 대한 자기애는 누나에게 맡기고 새 삶을 살기로 했다. 결혼할 여자가 유산이 꽤 많다고 하는데 아들은 내가 평생 조카처럼 함께하여 유복하게 키울 것이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또한 나이가 어리고 난 어차피 나와 결혼한다 해도 좋을 거 없다고 했다. 우리는 만난 적도 없는데 너도 새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했다. 우편을 보낸 여자는 자기의 말을 믿지 못하면 저와 직접 친자 검사를 다시 해보라며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첨부해서 보내왔어요. 지금 제가 속았다고 하지만 자기도 나의 남편의 말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자기가 키워야 했던 아이를 버림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또한 돈 때문에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혼을 권유했어요. 기가 막혔죠. 그러나 그건 남편이 이입한 것 같습니다. 시누이네 아들들에게 퍼주던 행동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조카에게 핸드폰을 사주고 요금을 내게 하거나 학원비, 학교 준비용품을 사게 하고 용돈을 20만 원씩 주고 이제는 대학 등록금까지 내게 하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납득이 가야 할 것 같아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서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대로 시누인 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고 애들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누인의 첫째 아들의 칫솔을 챙겨서 나왔고 사설기관에 남편의 칫솔이랑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유전자 검사를 부탁했습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어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모르게 얼굴도 모르는 우편물의 주인 말을 더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믿게 되었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와 함께한 것이었고 나는 이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과는 조금 먼 인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감정적으로 화가 나거나 속았다는 사실에 분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온 현실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검사를 맡기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남편과 신우의 아들과의 친절한 검사 결과가 문자로 전송되었습니다. 놀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999% 확실한 결과를 받았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행동들이 이해되고 납득이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편으로 받겠다고 말했더니 이틀 후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시댁 식구들과 유품 정리를 동러 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제 좀비가 좀 말도 안 돼 하지 않아도 되었네요. 취한 것처럼 입을 해벌리면서 웃겨 그리고 대체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 주위에서 풀어들어갈 가능성도 모르고 반대로 술을 마시기만 하고 싶네요. 혹시 아들이냐고 물렸겠네요. 친가 검사하기 위해 쓴 돈 아까웠어요. 남편은 제가 건네준 친가 확인 문서를 보자마자 얼굴이 당황했어요. 사기 결혼을 해놓고 양심도 없이 나보다는 관용충처럼 계속 붙어있어 20대 초반에 한 번 출연했고 며칠을 속인 게 내려 인간 쓰레기 집착하는 사람들 우리 어머니 집에서부터 나와 유포를 오래야 남편으로 다가온 놈들이라면 아무런 것도 가질 수 없고 나가야 할 줄 알아. 오히려 나는 뺏기는 게 아니라 더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그런데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와 무릎을 꿇고 냅다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 안에서 미안해. 나는 그냥 당신과 정말 잘 지내보고 싶어서 속였던 거지. 유산을 노리고 당신에게 접근했더니 그런 말도 안 되네. 아, 누가 그래? 그 친구가 그래? 그가 당신에게 연락했어. 그 친모야, 쓰레기 새끼야. 어릴 적부터 그렇게 꼬셔놓고 놀아놓고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손절하는 거 아니야?
놀기는 젊은 아이들이랑 놀고 결혼은 다른 여자와 하고 싶었니? 그 친모는 연니한테 맡기고 그걸 또 맡아주는 언니라니. 대체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니 제가 백소리를 짖으니 신우는 슬슬 눈치를 살피며 아이씨하며 거리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시어머니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 싹싹 빌어 달랬어요. 네. 연희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야? 준호 친모도 애를 키울 생각 전혀 없었어. 그래서 우리에게 순순히 맡기고 갔지? 아유, 그땐 걔의 나이가 19살이었어. 애엄마가 되어봐라. 걔도 인생 종지는 아니니까 우리에게 맡기고 갔던 거야. 그래 놓고 와서 이제 와서 자기는 애를 뺏기 모성의 강한 친모를 행사하는 거야? 우리 형석이가 자기를 버리고 너랑 결혼한 것 때문에 질투나서 그래? 그래, 솔직히 그 녀석은 놀기 좋아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 하나도 없는 애였어. 결혼에 까이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근데 걔도 전부 합의하고 나에게 맡기고 갔던 거였다고. 아이, 나도 억울해. 당신을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근데 나를 쓰레기처럼 만들면 나도 너무 된다. 억울하다. 왜 억울하다고? 무슨 이유로?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랑 양다이였잖아. 그 여자도 만나면서 나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정리하고 그랬는데 아니야? 양이었던 것만으로도 지금 이혼 사유가 충분한데 넌 나한테 아들 있는 것도 속였어. 조카 누나네 형편이 어려운데 가족이니까 도와마지 내가 냉엄하지 않은 것처럼 쏙 좁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날 그렇게 몰아세울 때 안 미안해. 어쩜 인간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딴 거짓말을 해.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나가. 우리 엄마 물건 하나라도 집 밖으로 가져가기만 해. 절도 죄를 추가할 거니까. 저는 경찰분들께 시댁 인간들을 전부 내보내 달라고 부탁했고 경찰분들은 그 인간들을 엄마 집에서 처벌할 것입니다. 끌어내려 담은들 토해주는 엄마. 집을 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음 날 즉시 이사센터에 전화했어요. 살던 집에서 제 짐들을 모두 정리하고 엄마 집으로 보내기로 했죠. 남편은 전날 밤 경찰서로 끌려나가고 나서도 밤새 제게 연락을 해도 다음 날 회사 휴가를 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이사센터 직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 허겁지겁 뛰쳐나와 바지 주머니를 잡고 기대어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받았다던 우편물, 나도 다 봤어요. 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 테니 너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어. 너도 납득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이야기 좀 나눠봐요. 응,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뭐야. 저기 옷장에 있는 여자 옷들 다 포장해 주시고요. 욕실에도 여자 용품이 있고 주방에 식기, 가구, 가전제품 등 모든 물건을 모두 가져갈 것이므로 조심히 포장하여 주세요. 남편과 함께 짐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직업적으로 지나치게 행동하여 울고불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거짓말을 해서 매우 후회합니다. 내가 화를 많이 낸 걸 알아요. 나도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여자가 말한 내 아이 준호 이외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에요. 좀 얘기하면 안 돼요? 여보야. 너와 둘이 이야기하지 말아요. 너와 결혼한 동안 솔직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았다는 걸 알아요. 준우한테 이야기한 것에 대해 뭐라고 할 때마다 너는 내가 아이 둘째 중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내 잘못인 것처럼 얘기했지요. 생각해보면 미안하다. 하지만 내 할 말 다 하면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말은 꼭꼭 있어 연희야?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아니, 너 애 안 좋아하는 거 맞잖아? 친구들, 아기 나도 그렇게 예쁜 줄 모르겠다며 봐. 내가 애를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지. 그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내 아들이나 조카로 둔갑시켜서 예뻐해놓고 들킬까 봐 다른 애들도 조카를 예뻐하면 다 이 정도씩 하는 거야?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애 안 좋아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얘야, 이거 가스라이팅이라고. 아이 뻔뻔한 놈아. 뭐,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예민하고 복잡하게 생각해?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엄청나게 꼬였나? 내가 꼬인 정신 나갔니? 지금 아들 있는 걸 숨겨놓고 누가 누구한테 였대? 뻔뻔하며 하늘을 찌르네. 아, 역시. 보통 아니다. 그 정도는 뻔뻔해야 가능한 거야? 난 너랑 그 이야기 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불편했는데 넌 다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 맞네. 이제 너한테 안 놀라나. 몇 년 동안 내가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봐왔다가 넘어가려니까 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못 넘기겠다. 나이 먹은 거니까 오늘 바로 내놓을 거니까 너도 시어머니 농땡이로 들어가던지 알아서 해. 뭐 아닌데 나 안 갈 거야. 우리 아이 때문에 여기로 이사 왔던 거잖아. 이 집을 왜 내놓느냐? 왜냐면 마음대로 내놔? 우리 아이는 어쩔 건데? 그러지 마. 너 우리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울 거라고. 준노 생각해봐. 친아빠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삼촌이라고 불러주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우리 아이까지 그렇게 키울 작정이냐? 어차피 나의 명의로 된 집도 내놓으려니까 엄포를 놓겠다고 하니 남편놈은 날 놓치기는 죽어도 싫고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이사를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까지 연락하며 저를 회유하려는 소동을 다 겪었어요. 아이가 없이 우리의 하늘나라 같은데 그런데 너 같은 아빠 밑에서 잘 관리되고 있었던 거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일까요? 엄마 집에서 그 소동을 피해자라던 사돈 식구들을 목격한 후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 스트레스가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아이가 갑자기 떠나버린 후 남편과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결고리였던 아이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말 보기 싫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속전속결로 짐을 정리하고 집을 나가는 순간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되는 아빠 밑에서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이가 저를 구해준 셈이니까요. 결혼이 인정되어 우편을 보냈던 그 여자분이 증인으로 와주셨더군요. 그 여자분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까지 싹 다 증거로 인정되면서 남편은 제게 어마어마한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당연히 저는 위자료 한 푼도 안 놓치고 싹싹 받아냈고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위자료를 갚으라 사채까지 끌어와 빚을 갚으라 했는데 어째서인지 힘들었어요. 연락 한 번 없었던 신우가 원망 섞인 연락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에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메고 끝내는 것이 참 냉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해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아주버님께서 크게 한번 뒤통수를 맞아보세요. 혹시 아주버님 어디 숨겨둔 자식이 있으실지, 그리고 누가 이혼한 지 몇 년째인데 남편이 숨겨둔 자식을 데려다 키우라고 요구할까요? 이 위인이 여기 계심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수기비로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말이 끊기는 것 같아 갑자기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위자료를 드리고 사채까지 가져왔어요. 집에 돈을 갚으려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허비할 수 있는지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액수를 받는 게 옳았을 텐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네요. 준우 아빠가 결정을 내릴 테지만 걱정이 되시겠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힘들 거예요. 이게 무엇이에요? 아들인 형석이에게 당연히 사용해야 할 돈이니까요. 받은 돈을 모두 첫째 아들에게 쓰셨나 봐요. 아니지 않나요? 그전부터 이해가 안 돼서 혼란스럽네요.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벌릴 생각부터 하지 말고 어떤 투자를 하든 돈을 더 벌기 위해 궁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군요. 내게 전화해줄 시간이 언제인지 알려주세요. 돈을 버셔야죠. 더 이상 전화하지 말아주시고 전 남편도 연락이 없습니다. 신우가 몇 번 전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결혼 생활 내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시원하게 다 털어놓고 차단했어요. 그 후로 혼자서 잘 먹고 몸도 잘 챙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걱정해 주었는데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고 속상했던 것도 괜찮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잠시 현실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이제는 꿈을 꾸는 것 같이 아득해요. 그렇기에 글로 표현하고 사연도 전해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만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나시고 신중하게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 자신을 의심하고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글솜씨로 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저 대신 많이 욕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무탈한 인생사 하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